전국 빠라바빠라바빠라바빠빠. 딩동댕. 안녕하세요, 여러분. 29번 최호찬입니다. 처음에 노래를 넣어봤어요.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네요. 이번 수업 주제는 화면을 보시듯 간접 수업 전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뜻 들으면은 이게 직접 수업 전략이랑 반대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간접 수업 전략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수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지금 녹음을 거의 네다섯 번째 뒤집어 엎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잘 됐으면 좋겠네요. 수업은 영상은 없고요. 그 전부 다 제가 강의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라서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바쁘신 분들은 이제 영상을 교재랑 같이 보셔도 좋지만 바쁘신 분들은 그냥 영상만 틀어놓고 이제 소리로 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간접 수업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고 직접 수업 전략과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저는 교재 308쪽부터 320쪽, 그리고 262쪽부터 266쪽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62쪽은 직접 수업 전략 부분 아니에요? 네, 맞는데 이유는 목차에서 설명드릴게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배울 내용의 목차를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접 수업 전략이 무엇인가요? 교재 262쪽부터 266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308쪽부터 간접 수업 전략 단원인데 이 단원은 최진욱 선생님과 김가영 선생님의 수업 내용으로 시작해서 학습의 인지적 과정, 직접 수업 전략과 간접 수업 전략의 차이, 간접 수업 전략의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간접 수업 전략이 무엇인지는 직접 수업 전략 부분에 나와요. 저번 시간에 직접 수업 전략조가 잘 가르쳐 주셔서 충분히 학습했겠지만은 간접 수업 전략이 무엇인지 복습하려면 이번 수업의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저는 직접 수업 전략 부분에 있는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 학습의 인지적 과정. 교재 312쪽부터 316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인지 심리학자의 관점에서 학습의 조건이 무엇인지 배우고 이 관점을 지지하는 이론인 구성주의 학습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세 번째, 직접 수업과 간접 수업의 비교, 그리고 간접 수업을 위한 수업 전략. 교재 316쪽부터 320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직접 수업 전략과 간접 수업 전략을 비교하고 간접 수업 전략에 필요한 두 가지 요소인 일반화와 변별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확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게 문제를 되게 쉽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듣기만 해도 딱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할게요. 첫 번째, 간접 수업 전략이 무엇인가요? 교재 262쪽을 펴주세요. 간접 수업 전략이란 말은 언뜻 들으면 직접 수업 전략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직접, 간접이란 표현 차이만 있을 뿐이지 수업 방식에 대해서 반대되는 것은 아니고 학습 결과를 위한 서로 다른 수업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전 수업 때 배웠듯이 학습 결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고 간접 수업 전략은 이 중 제2유형 학습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용되는 수업 방식입니다. 여기서 제1유형은 사실이나 규칙, 행동 계열같이 주어진 조건만으로 알아낼 수 있는 학습 결과이고 제2유형은 개념이나 패턴, 추상화처럼 객관적 사실에 바탕하여 어떤 것의 고유한 특징과 고유하지 않은 특징을 구분할 수 있는 학습 결과입니다. 따라서 제1유형의 학습 결과보다 제2유형의 학습 결과가 더 복잡합니다. 어렵죠? 학습 결과 유형에 대해서
교재에 있는 표 7.1과 표 7.2를 이용해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유형의 학습 결과 3가지 예시가 화면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수학에 관련된 예시를 가져왔으니까 지금부터 저는 수학 선생님이라고 해볼게요. 저는 학생에게 두 자릿수의 곱셈이란 사실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러면 곱셈의 예시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아무래도 10이 좋을 것 같네요. 10 곱하기 1은 10, 10 곱하기 2는 20처럼 10이 두 자릿수이고 x처럼 생긴 기호가 곱셈 기호임을 보임으로써 이것이 두 자릿수의 곱셈임을 인식시킵니다. 그 다음 두 자릿수의 곱셈이란 규칙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10 곱하기 3은 10 곱하기 4는 이란 문제들을 풀게 해요. 같은 수에 곱하는 수만 달라진다면 일정한 수만큼 늘어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여기서는 10의 곱셈이니까 10 곱하기 3은 30, 10 곱하기 4는 40처럼 10씩 늘어나는 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걸 배웠다면 이제 1000까지의 10의 곱셈을 가르칩니다. 1000까지 계산하게 된다면 지루하겠죠? 아무튼 우리는 10의 곱셈을 이용해서 제1교형의 3가지 학습 결과를 이루어냈어요. 자, 이제 몇 년이 지났습니다. 학생의 학년이 올라가면서 저도 학생에게 정수라는 것을 가르칠 때가 왔어요. 근데 아까 전에 10의 곱셈처럼 그런 곱셈으로는 정수를 뭔지를 알 수 없겠죠. 그러면 정수란 무엇인가를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수는 양의 정수, 음의 정수, 그리고 0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 그리고 0의 차이를 알려주기 위해서 양수와 음수라는 개념을 설명해야 되겠죠? 개념을 알려주면 이것이 어떻게 표기하는지에 대한 내용인 패턴을 보여줍니다. 음수는 쓸 때 앞에 괄호를 넣는다처럼 말이죠. 지금 밑에 화면에 예시가 있는데 막 괄호 이렇게 쳐져 있는 거 보이죠? 그렇게 쓰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정수는 양의 정수, 음의 정수, 0으로 이루어진 추상화된 개념임을 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를 내줘요. 아까 제2유형 학습 결과를 통해 어떤 것의 고유한 특징과 고유하지 않은 특징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 0으로 이루어졌다는 고유한 개념임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무리수나 유리수는 정수에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고유한 개념이 아니겠죠. 주어진 문제를 통해 학생마다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정수를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파악하려면 선생님은 학생들이 무리수, 유리수가 아닌 정수만 사용했는지 분수나 행렬처럼 표기하지 않고 정수의 패턴대로 작성한 건지를 보아서 이것이 올바른 곱셈식인지를 따지면 됩니다. 표 7.1과 7.2를 통해서 학습 결과 유형마다 어떤 수업 과정을 거치는지 수학 수업을 예로 들었어요. 교재 266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듯 제1유형을 가르칠 때는 10의 곱셈처럼 지식의 습득을 강조합니다. 제2유형을 가르칠 때는 탐구나 문제 해결을 강조합니다. 엥? 아까 그러면 10 곱하기 3 같은 문제를 풀게 하는 것도 문제 해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문제 해결이라도 10의 곱셈은 두 자릿수, 그리고 10의 곱셈이라는 주어진 조건이나 사실만을 이용하게 한 것이라면 정수의 곱셈 같은 경우는 정수의 개념을 이용해서 주어지지 않은 조건이라도 정수에 포함되는 수라면
뭐든지 사용하게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제2유형을 위한 수업 전략인 간접 수업 전략이란 탐구나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수업 전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접 수업 전략이란 지식 습득을 강조하는 수업 전략일 것이고요. 이때까지 간접 수업 전략이 뭔지 대충 배워봤습니다. 자, 이제 잘했어요.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드릴 테니까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한번 풀어보세요. 10초 드릴게요. 네, 끝. 정답은 탐구와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네, 역시 다 맞추셨습니다. 잘했어요. 박수. 두 번째, 학습의 인지적 과정. 여러분은 방금 간접 수업 전략이 개념이나 패턴, 추상화를 배우기 위해 탐구나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수업 전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학습의 인지적 과정을 인지심리학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구성주의 이론을 통해 알아보고 간접 수업 전략의 바탕이 되는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재 312쪽을 펴주세요. 여러분은 혹시 인지심리학이 뭔지 아십니까? 인지심리학이란 사람의 정신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밝히는 학문입니다. 이 인지심리학자들은 유의미한 학습이 일어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해요. 첫 번째로 지각, 두 번째로 이용 가능성, 세 번째로 활성화입니다. 이 중 지각과 이용 가능성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주어진 문제를 집중시켜서 학생들이 예상하는 체계를 제공하던가 선행 조직자라는 것을 제공함으로써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중 선행 조직자라는 것은 새로운 정보에 대한 자료로서 학습자가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의미 있게 조직하고 해석하게 돕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조원님 김미수 학생이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활성화 조건은 교사가 탐구 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보이는 모델링이나 사고가 유발되도록 던지는 물음인 발문 기술을 통해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인지심리학적 학습은 구성주의 이론가들이 좋아합니다. 네. 근데 왜 좋아하는 걸까요? 그러면 이거를 알아보려고 이제 다음에는 구성주의에서 학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구성주의란 인간의 정신을 구성하는 요소와 그 구조를 분석하고자 했던 학문으로 지각이 감각이라는 요소를 결합해서 생긴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지각, 즉 지식이라는 것이 감각과 결합해서 생긴다면 경험이라는 것은 일상에서 사람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구성되니까 학습이라는 것은 결국 경험과 결합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구성주의 학습은 이런 입장을 취합니다. 네, 구성주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볼까요? 구성주의는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발달 이론, 브루너의 구성주의 수업 이론을 바탕으로 형성되었습니다. 피아제는 학습은 평형화를 통해 이루어지며 평형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인지 구조의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고츠키는 효과적인 학습은 성인이 아동의 잠재적인 수행 수준을 이끌어줄 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브루너는 학습이란 능동적 과정이며 학생들에 의해 쉽게 성취될 수 있도록 반드시 구조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조화는 도식이나 선행 조직자 같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세 학자들은 우리가 졸업할 때까지 자주 볼 테니까 네, 나중에 또 만나기를 기약하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복습해 봅시다. 아까 인지심리학에서 학습이 일어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기억하십니까? 지각과 이용 가능성의 조건을 위해 선행 조직자 같은 것을 제공해야 하고, 활성화 조건을 위해서 탐구 과정의 모델링이나 발문 기술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선행 조직자는 학습자의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게 돕는다고 했고, 발문 기술을 통해 학습자의 사고가 유발되도록 돕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어떤 개념에 대해 학습자의 사고를 유발한다면, 이것이 학습자는 무엇인지 생각할 것이고, 이때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구성주의 학습과 비슷하다는 것이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때쯤 이게 간접수업 전략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내용은 지금 교재에도 안 나와 있거든요.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때 여러분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통해 자신만의 문제 해결법을 만들어낸다던가,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므로 경험과 결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얻는 이 과정은 구성주의 학습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아까 간접 수업 전략은 탐구나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수업 전략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둘이 무슨 관계인지 알겠습니까? 간접 수업 전략은 구성주의 학습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구성주의 학습에 바탕한다고도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습의 인지적 과정을 배우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 이따가 문제 낼 테니까 지금 밑주실 부분을 외워두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요즘은 교과마다 간접 수업 전략이 교수법으로 채택되고 있다고 해요. 그 예시를 교재 313쪽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교재에서 되게 자세하게 나타나 있으니까 저는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기 수업에서는 글의 독해나 요지 찾기보다는 학습자들이 조를 짜서 토론이나 질문을 통해 글의 의미를 찾는다고 해요. 쓰기 수업에서는 문제 해결 상황을 제시해서 학생들이 쓰기를 통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집중하도록 한대요. 이때 처음 만들어진 초고는 주변 상황을 반영해서 고칠 수 있습니다. 수학이나 과학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문제풀이 반복보단 문제 해결이나 맥락을 배우도록 합니다. 수학이면 10의 곱셈 문제만 맨날 푸는 게 아니고 정수란 개념을 배워서 적용시킬 수 있는지, 과학 수업이면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실험이나 탐구를 통해 해결하는 과정이 해당하겠습니다. 사회과 수업에서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풍부한 이해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제에 대한 심층 연구나 학생들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게 하는 고차원적인 도전,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 활동을 하는 실제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어렵습니까? 네,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이거 공부하고 정리하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이 수업이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힘냅시다. 네.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인지심리학자들은 유의미한 학습을 위해 지각, 이용 가능성, 활성화의 조건을 필요로 한다. 둘째, 구성주의 학습은 경험과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셋째, 인지심리학의 학습 조건의 활성화는 구성주의 학습처럼 이루어진다. 넷째, 간접 수업 전략은 구성주의 학습에 해당한다. 구성주의 학습에 대해 조금 더 덧붙이자면,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그것을 해결할 때 학생들의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인정합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간접 수업 전략이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문제 풀러 갑시다. 아까 그 밑줄 칠하는 거 기억하시죠? 네, 10초 드리겠습니다. 풀어보세요.
네, 땡. 답은 구성주의입니다. 네, 역시 제 예상대로 다 맞추셨습니다. 네, 영상 만드는 보람이 있네요. 세 번째, 직접 수업과 간접 수업의 비교, 그리고 간접 수업을 위한 전략. 이때까지 간접 수업 전략이 목표로 하는 학습 결과에 따라 선택되는 수업 전략이라는 것과 탐구와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수업법이라는 것, 그리고 간접 수업 전략의 바탕이 되는 이론인 구성주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직접 수업과 간접 수업을 비교해보고 간접 수업을 위한 전략에 대해 알아볼 차례예요. 교재 31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수업 모형과 간접 수업 모형의 내용을 비교하기 쉽게 제가 점선으로 반으로 나눠봤습니다. 직접 수업 모형에서는 가르치는 내용을 제안하고 그것에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합니다. 가르치는 내용을 제안한다는 것은 주어진 자료에서만 배우고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배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학습자들의 반응이 예상된 형태로 나타나므로 자동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요. 간접 수업 모형에서 간접이란 학생들에게 제시된 자극으로서의 학습 자료를 학습할 내용으로 구성하고 이에 대해 학생들이 이전과는 다른 의미 있는 반응으로 변형 및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학생들의 경험에 따라 수업 내용의 의미를 구성하므로 그 방식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유일한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직접 수업 모형이 더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둘은 학습 결과의 유형에 따라 다른 수업 방법이 만들어진 것이니까 뭐가 더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사실이나 규칙 같은 것을 배울 때는 직접 수업 모형이나 전략을, 개념이나 추상화 같이 조금 더 복잡한 것을 배울 때는 간접 수업 모형이나 전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교사가 된다면 수업 내용에 따라 이 두 가지 수업 방법을 잘 섞어서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학습 결과를 배울 때는 간접 수업 전략을 사용하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걸 직접 수업 방식으로 배운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혹시 맥주로도 칵테일 만들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 제가 화면에 맥주 사진 두 개를 끼웠는데요. 하나는 호가든이고 하나는 기네스란 맥주입니다. 이 둘을 이용해서 층이 있는 칵테일인 더티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시중에 있는 맥주로 층이 있는 칵테일을 만들어야 된다고 합시다. 직접 수업 전략을 사용한다면 시중의 모든 맥주를 조합해야 할 거예요. 지금 사진에 띄었는데 사진으로만 봐도 맥주 종류가 엄청 많죠. 이거는 당사자에게 부담일 뿐만 아니라 맥주 이름과 그 색깔이 비슷한 것끼리 혼동할 수도 있어요. 그럼 간접 수업 방식을 사용해서 층이 있는 칵테일만의 특성을 배우면 부담이 좀 덜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물과 식용유처럼 밀도가 다른 액체는 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시중 맥주의 알코올 함량을 비교하면 층이 있는 맥주 칵테일을 바로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저는 기네스와 하이네켄으로 만들어 봤지만 조합의 수에 따라서 그 종류는 엄청 많을 거예요. 간접 수업 전략에는 일반화와 변별의 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반화는 서로 다른 자극에 대해서 유사한 반응을 하도록 돕고 그것에 의하여 어떤 특수한 사실, 규칙, 계열성의 사례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방금의 예시에서는 시중에 파는 맥주들이 서로 다른 자극일 것이고 층이 있는 칵테일을 만드는 것이 유사한 반응입니다. 밀도가 다른 액체는 층을 이룬다는 사실의 사례가 알코올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통해 사례가 확증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별이란 기존 개념에 부합되는 듯 하지만 핵심적인 측면에서는
서로 다른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전체 범위를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위의 예시대로라면 하이네켄 대신 색깔이 비슷한 카프리란 맥주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알코올 도수가 기네스와 같아서 층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즉, 층이 있는 칵테일을 만들 때 색깔이나 맛 같은 기존 개념이 비슷해 보여도 알코올 도수라는 핵심적인 요소를 잘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중 맥주라는 전체 범위를 선택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하면 학습자들은 모든 가능한 사례를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알코올 도수 같이 핵심적인 요소를 먼저 알아내려면 사실이나 규칙 같은 것을 먼저 알아낸 다음 고차원적인 개념에 천천히 접근해야 됩니다. 또한 고차원적인 개념은 다른 개념과 결합하여 복잡성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밀도가 다른 액체가 층을 이룬다 라는 개념과 밀도가 다른 기체도 층을 이룬다 라는 개념을 결합하면 밀도가 다른 물질은 층을 이룰 수 있다는 더 복잡한 개념이 도출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간접 수업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서 교사로서는 핵심적인 속성을 구별할 수 있는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 일반화와 변별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때문에 직접 수업 전략보다는 간접 수업 전략이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제일 효과적인 방법, 학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념을 형성하게 합니다. 때문에 수업 활동은 학생 중심적입니다. 이 간접 수업 전략의 사례나 예시 같은 거는 다른 조언이 잘 설명해 줄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접 수업 전략과 간접 수업 전략은 학습 결과 유형에 따라 달리 선택되는 수업 방식이다. 둘째, 직접 수업 전략은 주어진 학습 자료를 통해서만 배우고 이에 대한 학생의 반응은 자동적이다. 셋째, 간접 수업 전략은 주어진 학습 자료를 토대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재구성하기에 학생의 반응은 천차만별이다. 넷째, 간접 수업 전략은 일반화와 변별의 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쉬운 확인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네, 마지막 문제라서 제가 괄호를 3개나 넣어봤어요. 뭐 그래도 제한 시간은 10초 드려도 뭐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 네, 끝. 정답은 경험, 일반화, 변별입니다. 네, 여기까지 세 문제 전부 다 맞추셨습니다. 네, 정말 감동이네요. 다 맞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어, 이것으로 제 수업은 끝났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나름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해가 잘 되셨는지는 모르겠네요. 그 뭐 직접이고 간접이고 이해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포기하지 마시고 궁금한 거는 저한테 얼마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고요. 수업 시간 때나 뭐 아무 때나 알려주세요. 네, 그때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나중에 학교에서 봅시다. 자, 안녕 여러분.